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도난과 임상 3상 시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김병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마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도난과 임상 3상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앱스트랙에서 간략하게 도난과 임상 3상 시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인트로덕션에서 알츠하이머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난해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도난해밥 임상 3상 시험 즉 스터디 디자인과 리절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도난해밥 3상 시험만 말씀드리면 조금 아쉬우니 인트로덕션에서 도난해밥 1상 그리고 2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난해밥 임상 3상 시험을 다 말씀드린 후에 디스커션과 컨클루전 파트를 지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입니다. 도난해밥 임상 3상 시험의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난해밥이라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항체 치료제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어떠한 효능을 보일지 또 어떠한 부작용을 나타낼지 평가하기 위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임상 3상 시험은 어떻게 진행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디자인을 보자면은 총 18개월 동안 173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 환자들은 모두 초기 심토머틱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들은 당연히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이니 MCI 즉 경도인지장애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었고 이러한 환자들의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여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여는 도나네마브에 투여받는 환자들과 플라시보를 투여받는 환자들을 1대1 비율로 나누어서 투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도나네마브 투여받는 환자들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로우 미디엄이랑 하이 타우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래서 도나네마브 그룹에는 두 개의 세부 그룹이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는 로우 미디엄 타우 그룹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이 타우 그룹을 합친 컨바인드 타우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4주에 한 번씩 인트라비너슬리하게 즉 정맥 내 투여로 72주차까지 투여를 진행을 하였고 투여를 진행한 후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효능이 있는지 평가를 하였는지 보자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 즉 1차 평가 지표로 IADRS라는 인지기능 평가 도구를 통해서 도나네밥이 얼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는지를 평가를 하였고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 즉 2차 평가 지표로는 CDR-SB를 포함한 총 4개의 인지기능 평가와 그리고 바이오마커 평가 그리고 부작용을 평가해서 도나네밥이라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항체 치료제가 알츠하이머병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한번 간략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ADRS 스코어 결과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을 보면은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는 6점만큼 그리고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을 때는 9점만큼 인지기능 감퇴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 3점만큼의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이타워 그룹을 포함한 컨바인드 파퓰레이션 역시도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는 10점만큼 그리고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을 때는 13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가 진행되었는데 즉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 역시 한 3점만큼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컨더리 아웃컴인 CDR-SB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에서는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 1.2점 정도 그리고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을 때 1.88점 정도의 인지기능 감퇴가 이루어졌고 즉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 0.68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타우 파퓰레이션을 포함한 컴바인드 파퓰레이션 역시 도난의 밥을 투여받았을 때 1.72점, 그리고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을 때 2.42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도난의 밥을 투여받았을 때 0.7점만큼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난의 밥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인지기능 감퇴 지연 효과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땠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작용인 아리아-E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E 같은 경우엔 역시 도난의 밥도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난의 밥을 투여받았을 때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심토마틱한 환자는 205명 중에 52명으로 전체 도난의 밥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6% 정도에서 심토마틱한 아리아-E가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 임상시험만 보면은 높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항체 치료제들의 임상시험을 모두 놓고 보면은 이 6% 정도의 심토마틱한 아리아-E는 굉장히 낮은 발생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퓨전 릴레이티드 리액션 같은 경우에도 도난의 밥을 투여받은 환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왔지만, 이 수치 역시도 다른 임상시험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도나드맵이라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 즉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딜레이 시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에 이 임상 3상 시험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으로 앱스트랙을 한 번 더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나네밥이라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과연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어떤 효능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보면은 60에서 85세 사이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환자들은 당연하게도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가 축적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1대1 비율로 나누어서 도나네밥과 플라시보를 투여받았고, 이때 도나네밥 그룹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우 미디엄 타워 그룹과 하이 타워 그룹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4주에 한 번씩 총 72주가 될 때까지 인트라비너슬리하게 정맥 투여로 투여를 진행하였고, 과연 어떤 임상적 이점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IADRS 스코어라는 인지기능 평가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로우 미디엄 타우 파퓰레이션에서는 3.25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하이타우 파퓰레이션을 포함한 컴바인드 그룹에서는 2.92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도나네밥이라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 즉,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알츠하이머병은 무엇인지,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가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아밀로이드 하이퍼테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 2번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는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도나네밥 임상 3상을 아시기 전에 도나네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하니, 도나네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나네밥이 갑자기 3상 시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상을 거쳐서 임상 3상 시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도나네밥 임상 1상 그리고 2상 시험에서는 도나네밥이 대체 어떤 효능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우리 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치매 발병 원인 중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65세 인구 9명 중 1명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이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혹은 다른 치매로 인해서 시니어한 노인 인구 3명 중 1명은 사망하고 있습니다. 정상 뇌와 비교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보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로 이루어진 아밀로이드 플락과 과인산화된 타우로 이루어져 있는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신경염증과 같은 병리들이 유발이 되고 결국엔 신경세포가 죽어서 뇌가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인지와 관련된 영역인 대뇌 피질이나 해마도 세포가 죽고 위축이 일어나서 기억력 장애, 인지 장애, 행동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타우 패솔로지를 유발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신경세포 사멸, 더 나아가서 이제 디멘시아, 즉 기억력 장애까지 유발한다는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 하이퍼테시스가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플락을 제거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도들 중 하나가 바로 도나네밥이라는 항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도나네밥은 휴머나이즈드 이뮤노글로불린 G1 안티바디로 아밀로이드 베타에 있는 N터미널 파이로글루타메이트를 타겟해서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나네밥은 이 회사, 즉 일라일리에서 발표하기로는 N터미널 파이로글루타메이트 외에 다른 A베타에 붙는, 즉 오프 타겟팅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나네밥이 이 N터미널 파이로글루타메이트에 타겟해서 어떻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지 한번 보자면은, 먼저 A, 다이렉트 레졸루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제거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다이렉트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아밀로이드 플락 혹은 피브릴에 항체가 붙어서 직접적으로 떼내는, 즉 분해를 시키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글라이아셀 메디에이티드 파고사이토시스가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A베타 플락에 항체가 붙고, 이러한 항체의 F 시리즌을 인식을 해서 마이크로글라이아 셀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한 마이크로글라이아 셀이 파고사이토시스를 해서 A베타를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페리페랄 싱크 하이퍼테시스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항체가 페리페랄에 있는 A베타를 제거하고, 이렇게 페리페랄의 A베타 레벨이 낮아졌으므로 뇌 속에 있는 A베타가 페리페랄로 해리돼서 뇌의 A베타를 제거한다라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는 도나네밥이 임상 1상, 2상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과를 보여서 임상 3상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상 3상 시험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임상 1상 그리고 2상 시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임상 3상 시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나네밥 임상 1상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1상 시험은 도나네밥이라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과연 체내 안정성이 어떠한지, 즉 톨러러빌리티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고, 프로드로멀 AD 환자에서 모더레이트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지 1A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보시면은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아리아 E나 아리아 H의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도나네밥이 체내에 안정성이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페이지 1A에서 도나네밥이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을 감소시켰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Y축이 센틸로이드라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센틸로이드는 이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센치 즉 100의 단위로 표현을 한 것인데, 0센틸로이드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는 사람의 뇌,
그리고 100 센틸로이드는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에 축적된 평균 아밀로이드 베타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이러한 센틸로이드 값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페이지 1A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페이지 1A 뿐만 아니라 페이지 1B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Y축 센틸로이드 단위인데 이 값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점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선은 24 센틸로이드를 의미하고, 이 아래가 되면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완전히 없어졌다, 즉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에 도달했다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보시면은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이러한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까지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이 내려간 환자도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나네밥을 싱글 도즈가 아닌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투여하였을 때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더 많이 감소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까지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된 환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나네밥이 효과적으로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페이지 1A 그리고 페이지 1B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나네밥 페이지 1에서 도나네밥이 체내 안정성이 좋음을 확인을 했고, 또한 부작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도나네밥의 임상 2상 시험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나네밥 임상 2상 시험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도나네밥이라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팅한 항체 치료제가 과연 어떠한 이피커시, 효능을 보이고, 그리고 어떠한 세이프티, 즉 어떠한 부작용을 나타내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크리닝 프로시저를 통해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들을 선별을 하였는데, 보시면은 총 1955명의 환자들이 지원을 하였지만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272명의 환자만 선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크리닝 조건을 보면은 중요한 스크리닝 프로시저를 이렇게 4개를 가져와 봤는데, 먼저 첫 번째 MMSE 스코어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맞는 점수 단위여야 하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한 스크리닝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도나네밥 같은 경우는 다른 임상시험들과 달리 타우 레벨도 임상시험 참여 조건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타우 레벨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였고, 또 세 번째로 이 임상시험 참여하기 이전에 뇌 부종이나 헤모리지가 있는 환자는 이제 익스클로디드 되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이 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맞는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인 사람들만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272명의 환자를 선별을 하였고, 이러한 272명의 환자를 1대1 비율로 플라시보 그룹과 도나네밥 그룹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베이스원 이니비터를 도나네밥과 같이 컨비네이션 테라피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런 환자들은 임상시험 초기에 이제 디스컨티뉴 돼가지고 마지막 결과까지는 나오지 못하였고, 마지막 결과로는 플라시보 그룹과 도나네밥 그룹만이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데모그래픽을 보자면은 도나네밥과 플라시보 그룹에 참여한 환자들의 성별, 연령이 각 그룹 간에 차이가 없이 잘 밸런스 있게 배정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인종별로도 두 그룹 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포이포의 캐리어 비율, 이것도 알츠하이머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아포이포 캐리어의 비율 역시 도나네밥과 플라시보 그룹에 밸런스 있게 잘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과 아세틸콜린 에스터리지 이니비터의
이제 사용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의 비율 역시도 도나네밥과 플라시보 그룹 간 차이가 없게 잘 배정이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는가를 보자면은 4주에 한 번씩 인트라비너스하게 즉 정맥 내 투여로 도나네밥과 플라시보를 투여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76주 후에 76주 차에 파이널 세이프티 어세스와 그리고 이피커시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것들로 평가를 진행하였는지 보자면은 먼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IADRS라는 인지기능 평가를 통해서 도나네밥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는 CDR-SB, 아다스커버 13, ADCS-IADL, MMSE라는 인지기능 평가 도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도나네밥이 알츠하이머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는 더 나아가서 아밀로이드 베타 펫, 그리고 타우 펫, 그리고 볼륨메트릭 MRI를 통해서 바이오마커의 변화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떠하였는지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드럭 인터벤션을 보시면은 도나네밥은 첫 3번 투여까지, 즉 12주차까지는 한 달에 700mg을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2배인 1400mg per month로 투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다가 도나네밥에서 플라시보 그룹으로 그룹 전환이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을 때 11센틸로이드 아래가 나왔으면은 도나네밥 말고 이제 플라시보 그룹으로 배정이 돼서 플라시보와 같이 셀라인의 투여를 받았습니다. 즉 11센틸로이드라는 값은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에 해당을 하므로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이제 도나네밥 말고 플라시보 그룹으로 전환해서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습니다. 또한 연속된 2번의 아밀로이드 펫에서 11에서 25센틸로이드 사이가 나왔으면은 이 그룹, 이러한 환자들 역시도 플라시보 그룹으로 전환해서 투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400mg으로 진행을 하다가 700mg으로 바꾼 환자들도 있었는데, 24주차와 52주차에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을 평가했을 때 11에서 25센틸로이드 사이가 나왔으면은 도나네밥 투여 용량을 다시 700mg으로 전환하였고, 만약에 첫 3번 투여까지 아리아 2가 발생했다 라면은 700mg에서 1400mg으로 도우주를 올리지 않고 700mg으로 투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투여를 진행을 하고 76주차에 도나네밥이 과연 알츠하이머병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ADRS 스코어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죠. IADRS 스코어로 이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비교해 보면은 76주차에 3.2점만큼의 차이가 났습니다. 즉 도나네밥이 3.2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켜 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인가를 보자면은 P값이 0.04인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IADRS 스코어를 통해서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인 CDR-SB, 아다스커그 13을 통해서도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각각 0.36점 그리고 1.86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컨더리 아웃컴 중 인지기능 평가 도구인 ADCS-IADL 그리고 MMSE 스코어를 통해서도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켜주는가를 확인해 보았지만 각각 1.21점 그리고 0.64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켜주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개의 인지기능 평가 도구를 모아보았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IADRS에서는 유의미하게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켜주는 것을 확인을 하였지만, 남은 4가지의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도나네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켜주는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IADRS 스코어에서 도나네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그렇다면은 도나네밥이 바이오마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도나네밥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플라시보 그룹 대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85.06 센틸로이드만큼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에 도달한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76주 차에 67.8%만큼의 환자가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에 도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도나네밥이 확실히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타우 레벨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타우펫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글로벌 타우로드에서는 플라시보 그룹과 도나네밥 그룹 간의 차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글로벌 타우로드에서는 도나네밥 투여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 간의 차이를 보지 못하였지만, 프론탈 роб만 그리고 라테럴 템포럴 роб만 떼어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론탈 럽부터 보시면은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타우 레벨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라테럴 템포럴 럽 역시도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타우 레벨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됐다, 그리고 뇌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레벨을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아2부터 보시면은 역시 도나네밥이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다른 항체 치료제들과 마찬가지로 아리아2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리아2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토마틱한 실질적으로 증상이 있는 아리아의 경우는 6.1%로 다른 항체 치료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아2뿐만 아니라 아리아-H에서도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 더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아리아-H에서 심각한 부작용인 마크로 헤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슈퍼피셜 시데로시스가 17.6%, 그리고 경미한 마이크로 헤머리지가 19.8% 발생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나네밥 임상 이상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이 임상 시험의 리미테이션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이상의 리미테이션 중 큼직한 것들을 골라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환자가 257명밖에 안 됐다, 즉 N수가 너무 적었고 대부분이 거의 다 백인이었다라는 게 하나의 리미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나네밥을 투여하다가 아리아2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농도를 투여 도우들을 조절을 하게 됨으로써 헤테로제니티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리미테이션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리아2가 발생을 한 환자는 당연히 이 사람은 도나네밥을 투여받은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딩이라는 임상시험의 조건이 깨지지 않았나 라는 리미테이션도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 당연히 어드버스 이벤트, 즉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이로 인해서 임상시험을 중단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에서 생존자 평양이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리미테이션이 있고, 마지막 큰 리미테이션으로는 코비드-19 팬데믹인데, 이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생겼었죠. 저희도 보시면 방문의 제약, 그리고 측정할 때 뇌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측정할 때의 제약, 이런 것이 리미테이션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리미테이션 그리고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이상 시험에서 확실히 도나네밥이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기에 임상 2상 시험을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극복을 해서 임상 3상 시험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임상 2상 시험의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도난해봐 임상 2상 시험 내용만 1시간가량 녹화해놓은 영상이 있기에 그것을 시청을 하시면은 임상 2상 결과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임상 3상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해밥 임상 3상 시험은 도난해밥이라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세이프티 그리고 이피커시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목적인 도난해밥 임상 3상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해밥 임상 3상 시험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240명의 환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60에서 85세 환자들이고 MMSE 스코어는 22에서 28점, 즉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해당하는 점수대 이 환자들이 지원을 하였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임상 2상과 같이 아밀로이드 베타 패솔로지 뿐만 아니라 타워 패솔로지가 있는 환자들을 모집을 하였고, MRI를 통해서 아리아 E나 헤모리지가 기존에 없는 환자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이제 스크리닝 프로시저를 통해서 총 1736명의 환자만 이제 선별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선별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선별 조건에 인해서 나중에 이 약이 임상에서 쓰일 때 이러한 조건에 맞는 환자들만이 처방을 받을 수가 있기에 임상시험에서 이러한 스크리닝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총 1736명의 환자가 선별이 되었는데, 이런 환자는 도난해밥과 플라시보 그룹으로 각각 1대1 비율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까 앱스트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난해밥에는 세부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로우 미디엄 타워 그룹과 하이 타워 그룹입니다. 보시면은 로우 미디엄 타워 그룹은 타워 레벨이 SUVR 값으로 1.10에서 1.46 정도 되는 환자들이고, 하이 타워 그룹은 1.46 이상이 되는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SUVR 값이란 이제 타워를 예시로 들면은 이렇게 타워가 없는 공간에 비해서 타워가 있는 곳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로우 미디엄 타워 그룹과 하이 타워 그룹으로 나누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정한 환자들의 데모그래픽을 보자면은 도난해밥과 플라시보 그룹의 각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성별, 연령에는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인종 역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 내려가서 보시면은 에듀케이션 이어 또한 교육 수준 역시도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포이포 캐리어의 비율 역시도 이전 임상시험과 마찬가지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나 메만틴의 이제 사용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의 비율도 역시 비슷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인지기능의 감퇴 정도입니다. 도난해밥과 플라시보 그룹 두 그룹 간의 인지기능 감퇴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보시면 IADRS 스코어를 포함해서 CDR-SB, ADAS-COG, ADCS-ADL 그리고 MMSE 스코어 모두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량이나 타우의 축적량, 그리고 플라즈마 피타우 217의 레벨 역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난해밥과 플라시보 그룹으로 배정할 때 이러한 특징들이
비슷하게 잘 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데모그래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회사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플라시보 그룹과 이제 도나네이밥 그룹 간의 기저질환, 그리고 이전에 이제 복용했던 약 혹은 백신의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를 해 보았는데, 플라시보 그룹과 도나네이밥 그룹 간의 이제 기저질환의 차이는 역시 안 나게 잘 배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제 약 복용의 히스토리 역시도 이 두 그룹 간 차이가 나지 않게 잘 밸런스 맞게 환자들을 배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보자면은,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환자들은 4주에 한 번씩 인트라비너스하게, 즉 정맥 투여로 약을 투여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12주차까지, 즉 첫 3번은 700mg/month로 투여를 받았고, 이 세 번째 투여 이후에는 1400mg으로 약의 도즈를 올려서 투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400mg으로 투여를 받다가 플라시보 그룹으로 옮겨간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인지 보면은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을 때 11센틸로이드 아래가 나온 환자, 혹은 연속된 2번의 측정에서 11에서 25센틸로이드 사이가 나온 환자들은 임상시험과 같이 플라시보 그룹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6주차에 어떻게 이 도나네밥의 효능을 평가하였는지 보자면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IADRS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인지기능 평가를 통해서 도나네밥이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는 CDR-SB를 포함한 4개의 인지기능 평가를 통해서 클리니컬 아웃컴을 평가하였고, 그리고 아밀로이드 펫, 타우 펫, 그리고 플라즈마 피타우 217 레벨을 확인을 하여서 바이오마커의 변화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볼륨메트릭 MRI나 또 다른 바이탈 사인이나 EKG 등을 포함해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밀로이드 펫, 타우 펫, 그리고 MRI를 찍은 스케줄이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디자인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트레이블레이저 RH2라는, 즉 도나네밥 임상 3상 시험은 초기 심토마틱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도나네밥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고, 총 8,240명의 환자들이 지원을 하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1,736명의 환자만이 선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1:1 비율로 도나네밥과 플라시보 그룹에 배정이 되었고, 이 도나네밥 그룹에서는 세부 그룹으로 로우 미디엄 타워 그룹과 하이 타워 그룹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베이스라인을 보았을 때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즉 잘 균형 있게 배정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도나네밥이 과연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어떠한 클리니컬 이피커시를 보였는지, 그리고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떠한 것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나네밥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클리니컬 이피커시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클리니컬 이피커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스터디 디자인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클리니컬 아웃컴, 이제 베이스라인을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IADRS 스코어를,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CDR-SB, 아다스커그, ADCS, IADL, MMSE 스코어를 통해서 인지기능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보시면 도나네밥과 플라시보 그룹 간의 이 5가지 인지기능 평가의 베이스라인은 모두 균형이 잘 맞게 환자들이 배정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IADRS 스코어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IADRS 스코어란 0점에서 144점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평가 도구이고 점수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인지기능이 더 감퇴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인지기능 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IADRS 스코어로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킬 수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24주차에는 도난해밥과 플라시보 그룹 간의 차이는 1.42점, 52주차에는 2.62점, 마지막 76주차에는 도난해밥을 투여한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3.25점만큼 점수가 덜 감소했습니다. 즉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3.25점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퍼센트로는 35%가 되겠습니다. 35%만큼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점수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보시면은 12주차, 24주차, 52주차, 76주차가 될 때까지 이 점수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벌어지는 이유는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이 간격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도난해밥을 76주가 아닌 더 투여했을 때 1년 혹은 2년을 더 투여했을 때는 이 점수 차이가 더 커진다. 즉 도난해밥을 투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되는 것을 더 크게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 뿐만 아니라 하이 타워 그룹을 합친 컨바인드 파퓰레이션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주차에는 1.19점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이제 76주차에는 이 간격이 더 벌어져서 총 2.92점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난해밥을 투여하였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2.92점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퍼센트로는 22%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도난해밥을 투여하였을 때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된다, 즉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지연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던 IADRS 스코어에서 도난해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킨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세컨더리 아웃컴 중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는 4가지의 인지기능 평가 도구에서도 그런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CDR-SB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CDR-SB는 MMSE와 같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법이고, 이는 0점에서 18점으로 점수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점수가 증가하면은 인지기능의 감퇴가 더 심화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보시면은 6개의 평가 항목과 그리고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대가 있고, 이러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이제 병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5에서 4점 정도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점수대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보셨을 텐데 데모그래픽에서 2.5에서 4점 정도의 이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베이스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CDR-SB 스코어로 도난해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먼저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24주차에는 0.31점이 차이가 났지만 76주차가 되면은 이 간격이 더 벌어져서 0.68점만큼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난해밥을 투여한 그룹이 인지기능 감퇴가 지연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퍼센트로는 36%만큼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타워 그룹을 포함한 컨바인드 파퓰레이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4주차에는 0.31점이 차이가 나지만 76주차에는 0.67점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즉 도난해밥을 투여한 그룹이 0.67점만큼 인지기능 감퇴가 지연됐다. 퍼센트로는 29%만큼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됐다라는 것을 CDR-SB 스코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CDR-SB 스코어를 통해서도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컨더리 아웃컴 중 클리니컬 아웃컴인
네 가지의 인지기능 평가 중에서 두 번째로 ADCS IADL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ADL은 이제 데일리 리빙의 액티비티를 보는 인지기능 평가 도구이고 점수대는 0점에서 78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지기능의 감퇴가 더 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평가 도구입니다. 이 ADCS IADL을 통해서 도난해밥 투했을 때 인지기능의 감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ADCS IADL을 통해서 도난해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페이퍼에는 피겨가 없어서 제가 회사에 있는 정보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피겨는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에 해당하는 피겨이고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12주차에 비해서 76주차로 갈수록 이 갭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76주차에는 도난해밥을 투여한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1.83점만큼의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퍼센트로 환산해 보았을 때에는 40%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타워 그룹을 포함한 컴바인드 파퓰레이션에서도 보시면은 한 1.7점 정도 되는데 차이가, 즉 도난해밥이 1.7점만큼의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인지기능 평가 도구인 ADCS IADL을 통해서도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 클리니컬 아웃컴의 세 번째 인지기능 평가인 아다스커그 13입니다. 아다스커그 13은 병기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도구이고 아다스커그 13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 85점으로 점수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감퇴가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아다스커그 13을 통해서도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 역시도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겨는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에 해당하는 피겨이고 같이 보시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12주차에 비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갭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76주차에는 도난해밥 투여한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1.52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로는 32%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이타워 그룹을 포함한 컴바인드 파퓰레이션에서는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1.3점 정도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다스커그 13을 통해서도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 클리니컬 아웃컴 중에서 네 번째로 MMSE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SE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검사법이고 점수가 총 3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지기능의 감퇴가 더 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보시면은 20에서 24점은 마일드 디멘시아, 13에서 20점은 모더레이트한 디멘시아, 12점보다 낮으면은 시비어한 디멘시아, 이렇게 점수별대로 병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MMSE 스코어를 통해서 도난해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MSE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 그래프를 찾지 못하여서 페이퍼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로우 미디엄 타워 그룹부터 보시면은 두 그룹 간 비교했을 때 차이는 0.48점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즉 0.48점만큼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얘를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는 22.9%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타워 그룹을 포함한 컴바인드 파퓰레이션에서도 역시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0.47점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퍼센트로는 16.1%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MMSE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난해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5가지의 인지기능 평가 도구를 합쳐놓은 비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에서는 MMSA가 최소값인데 한 22%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인지기능 평가들에서는 이보다 더 크게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타워 그룹을 합친 컴바인드 타워 파퓰레이션에서는 이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만 한 거에 비해서 이 퍼센트 값은 줄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이 5가지의 인지기능 평가 도구에서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퍼센트가 컴바인드 타워 파퓰레이션으로 가면은 줄어든 이유는 바로 이 하이타워 파퓰레이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만 있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효과 자체는 조금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서버 파퓰레이션 어널러시스도 있었습니다. 먼저 왼쪽 거 먼저 보시면은 바로 영거 파티시펀트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보시면 IADRS 스코어 결과 점수대는 3.89점으로 도난해법이 3.89점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퍼센트로는 48% 정도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DR-SB 스코어 결과 역시도 76주차에 도난해법 투여그룹에서 0.8점 정도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퍼센트로는 45%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기존의 로우 미디엄 파퓰레이션 그리고 컴파인드 파퓰레이션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10% 이상 더 효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이는 좀 더 어린 사람들에게 도난의 밥을 주었을 때, 도난의 밥을 처방했을 때 더 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MCI 환자들만 모아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IADRS 스코어를 보시면은 3.31점만큼, 퍼센트로는 거의 50%만큼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CDR-SB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0.41점, 퍼센트로는 46% 정도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 컴바인드 파퓰레이션과 비교하면은 매우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결과에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더 어리고 병기가 더 앞선 병기인 환자에게 도난해밥을 투여를 하면은 그만큼 도난해밥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치료 효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글로벌 CDR을 통해서도 도난해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에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지연시키는 것이 한 38.6% 정도가 나왔고, 하이타워 그룹을 합친 컴바인드 파퓰레이션에서도 역시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디지즈 프로그레션 진행을 한 37.4% 슬로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다, 즉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지연시킨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 중에 첫 번째 결과였던 클리니컬 이피커시 리저트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던 IADRS 스코어를 통해서 도난해밥을 투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있게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컨더리 아웃컴인 CDR-SB, 아다스커그, ADCS-IADL, 그리고 MMSA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CDR을 통해서도 역시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는 써두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서버 파퓰레이션 어널러시스를 통해서 더 어리고 병기가 더 앞선 병기 환자들에게 도난해밥을 준다면은 치료 효능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도난해밥이 알츠하이머병의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난해밥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클리니컬 이피커시를 보여주는지 확인을 하였고, 지금부터는 도난해밥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바이오마커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마커 리저트를 보기에 앞서 스터디 디자인 먼저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을 먼저 보시면은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은 센틸로이드로, 즉 0점에서 100점까지 나타냈었고, 0점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는 사람의 뇌, 그리고 100센틸로이드는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에 평균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우 레벨은 SUVR로 보았습니다. 이 SUVR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타우를 예시를 들면은 타우가 없는 부분에 비해서 타우가 있는 부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SUVR 값으로 이제 타우의 레벨을 측정하였고, 세 번째로 플라즈마 P 타우 레벨을 측정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도나네바과 플라시보 그룹 간 이러한 베이스라인의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오마커의 변화를 알아보기에 앞서 조금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플루오로 베타퍼 그리고 플루오 타우시퍼를 이용한 펫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단위를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루오 베타 그리고 플루오 타우시퍼, 요거는 이제 일종의 조영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펫 스캔을 찍으면은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과 같이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색깔을 통해서도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혹은 타우가 얼만큼 축적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펫 이미징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혹은 이제 과잉산화된 타우로 이루어진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이 얼만큼 축적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펫 이미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쓰는 큰 단위들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틸로이드, 두 번째는 SUVR 값이 되겠습니다. 센틸로이드는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을 측정할 때만 사용을 하고, 이는 0센틸로이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는 사람의 뇌를 이제 대표하는 값이고, 100센틸로이드는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축적되어 있는 평균적인 아밀로이드 베타 양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UVR 값은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에서도 사용이 되고, 이런 SUVR 값은 타겟, 저희는 여기서 타우가 되니 타우로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가 없는 부분에 비해서 타우가 있는 부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센틸로이드 단위와 SUVR 값 단위를 써서 펫스캔을 찍어서 이러한 펫스캔을 통해서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혹은 타우가 얼만큼 축적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도나네밥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얼만큼 줄였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로우 미디엄 타워 값부터 보면은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88.2센틸로이드만큼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하이타워 그룹을 포함한 컴바인드 타워 파퓰레이션에서는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86.3센틸로이드만큼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24.1센틸로이드, 아까 앞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무엇이냐 하면은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까지 얼만큼의 환자가 도달했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로우 미디엄 타워 그룹에서는 80% 정도 되는 환자들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에 도달을 하였고, 컴바인드 타워 그룹에서는 76.4%의 환자들이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즉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뇌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워 펫을 통해서 도나네밥이 타워 레벨도 줄였는가를 확인해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도나네밥이 임상 3상 시험에서는 타워 레벨을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뇌 속의 타우였고 도나네밥이 플라즈마에 있는 p타우 217 레벨은 감소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먼저 왼쪽 로우 미디엄 타우 파퓰레이션부터 보면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보시면은 한 47.7%만큼의 이제 p타우 217을 감소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이타워 그룹을 포함한 컨바인드 파퓰레이션에서는 이제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 42.9%만큼 플라즈마 피타우 레벨을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도나네밥이 뇌 속의 타우 레벨은 영향을 못 미쳤어도 플라즈마에 있는 p타우 217의 레벨은 확실히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라즈마에 있는 p타우 217 레벨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다른 바이오마커도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NfL이라는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체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체인은 뉴로 디제너레이션, 즉 신경세포가 죽는 것을 대변하는 마커로서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얼만큼 진행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마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GFAP 레벨도 보았는데 이는 아스트로글라이오시스, 즉 염증,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대변하는 마커로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체인을 통해서 도나네밥이 뉴로 디제너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로우 미디엄 타워 그룹 그리고 컨바인드 타워 그룹 모두에서 한 24주차에서 52주차 갈 때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24주에서 52주차에 역전이 되는 것은 아마 그 24주차까지는 아리아 E나 아리아 H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을 하였기에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었을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완화된 이후에는 이런 패턴이 나올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즈마 GFAP를 통해서 도나네밥이 뉴로인플라메이션도 좀 감소를 시켰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로우 미디엄 타워 그룹 그리고 컨바인드 타워 그룹에서 모두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하여 염증 수치, 즉 GFAP 레벨을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뉴로 인플라메이션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이오마커 리절트에 대해서 썸머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이 확실히 감소하는 것은 확인을 하였고, 하지만 뇌 속의 타우 레벨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뇌 속의 타우 레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플라즈마에 있는 p타우 117의 레벨은 감소시킨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분석에서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체인과 GFAP 레벨을 보았는데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체인, 즉 유니티 제너레이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GFAP 레벨, 즉 뉴로인플라메이션은 감소시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은 뉴로 디제너레이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 그리고 타우 레벨, 뉴로 인플라메이션은 어느 정도 감소를 다 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절트 파트의 마지막인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세이프티 어세스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되는 파트인데 지금부터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는 76주차에 이제 파이널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보시면 아래 항목들이 있습니다. 1번 스폰테이너슬리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부작용을 보고하거나 메디컬 랩 테스트, 바이탈 사인, 바디웨이트의 변화, 그리고 EKG 등등의 이제 검사들을 통해서 76주차에 최종적으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큰 부작용들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도나네밥이나 플라시보 그룹
간의 이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도나네밥이 또 이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이 임상시험을 중단하거나 도나네밥을 투여받는 것을 중단한 사람의 비율은 역시 도나네밥을 투여받은 환자들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2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도나네밥을 투여받은 환자들에서 24%로 플라시보 그룹보다 많은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에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아리아2의 심텀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보시면은 엄청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경미하게나마 도나네밥을 투여받은 그룹에서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아-H입니다. 아리아-H 역시 도나네밥을 투여받은 환자들에서 좀 더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슈퍼피셜 시데로시스 오브 CNS 역시도 아리아-H의 종류이기 때문에 보시면 도나네밥을 투여받은 환자들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퓨전 릴레이티드 리액션 역시도 도나네밥을 투여받은 환자들에게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리아-E와 아리아-H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보겠습니다.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아리아-E가 한 24% 정도 발생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심토마틱한 경우는 6.1%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리아-H 역시 31.4%가 도나네밥을 투여받은 환자들에게서 나타났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마이크로 헤모리지 26.8%나 되는 환자들은 이제 경미한 마이크로 헤모리지였고, 이제 슈퍼피셜 시데로시스 같은 경우는 15.7%, 그리고 마크로 헤모리지 같은 경우에는 0.4%로 낮은 비율로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보면은 이제 아리아 발생률과 아포이포 캐리어의 연관성을 봐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 아리아-E 같은 경우에는 넌 캐리어, 그리고 헤테로자이거스 캐리어, 호모자이거스 캐리어로 갈수록 아리아-E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포이포의 캐리어와 아리아-E는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리아-H 역시도 넌 캐리어보다는 헤테로자이거스 캐리어가, 그리고 헤테로자이거스 캐리어보다는 호모자이거스 캐리어가 높은 아리아-H 발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티트롬빈 제제가 아리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안티트롬빈 제제를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사람과, 그리고 한 번이라도 사용한 환자들의 아리아 발생률을 보면은 아리아 H와 아리아 E 모두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IRR, 즉 Infusion Related Reaction 역시도 도나네밥을 투여받은 환자들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났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한 경우였고 0.4%만이 이제 시비어한 경우였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RR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중단한 사람은 한 3.6% 정도가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이프티 리저트를 요약해보자면은 사망이나 엄청 큰 부작용 같은 경우는 도나네밥과 플라시보 그룹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역시 도나네밥이라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는 역시 다른 항체 치료제들과 마찬가지로 아리아-E나 아리아-H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는 높았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항체 치료제들과 비교하였을 때 심토마틱한 경우 6.1%, 그리고 아리아-H도 25% 정도가 마이크로 헤모리지, 즉 경미한 헤모리지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항체 치료제들보다는 부작용 발생률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내용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역시 도나네밥이라는 항체 치료제는 아리아-E나 아리아-H가 높게 나왔지만 다른 항체 치료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역시도 적은 발생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라이얼 파퓰레이션을 보면은 8,240명의 환자들이 지원하였지만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1,736명을 선별하였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1대1 비율로 도나네밥과 플라시보를 투여받았고 도나네밥 그룹은 로우 미디엄 타워 파퓰레이션과 하이 타워 파퓰레이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도나네밥과 플라시보를 투여하고서 이제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 먼저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IADRS라는 인지기능 평가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이때 도나네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은 클리니컬 아웃컴과 바이오마커 아웃컴으로 나뉘었었고 클리니컬 아웃컴은 CDR-SAD를 포함한 4가지의 인지기능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 4가지 인지기능 평가 도구 모두에서 도나네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 아웃컴에선 도나네밥이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은 줄였지만 뇌 속의 타워 레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피타우 결과에서 도나네밥이 타워 레벨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플라즈마에 있는 GFAP 레벨을 감소시켰다. 즉 뉴로인플라메이션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도나네밥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는 아리아2나 아리아8가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였지만 이 역시도 대부분 좀 경미한 부작용들이었고 이제 또한 다른 항체 치료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부작용 발생률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디스커션과 컨클루전 두 파트를 지나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션에서는 임상 3상의 리미테이션과 도나네밥이 주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뇌 볼륨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 3상에서 역시 이제 임상 2상과 같은 아트로피 진행을 보였는데 임상 2상 아트로피 진행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볼륨어틱 MRI를 통해서 뇌 부피를 측정하였는데 홀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볼륨이 더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이제 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벤트리클의 경우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벤트리클의 볼륨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히포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도나네밥과 플라시보 그룹 간의 이제 볼륨 변화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이제 홀브레인의 볼륨은 좀 더 증가하고 벤트리클의 볼륨은 감소할 줄 알았는데 도나네밥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이제 해결하는 게 저희와 같은 과학자들이 해야 할 하나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제 도나네밥 임상 3상의 리미테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가장 키가 되는 슬라이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이제 시간을 벌어준다 라는 것인데 이 내용이 알츠하이머병 환자 본인 혹은 이제 가족들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는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지연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76주차까지의 결과에서는 플라시보 그룹 대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받았을 때 4.5달 그리고 길게는 7.5달까지 병기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76주가 아닌 여기서 1년을 더 투여, 2년을 더 투여 받았을 때에는 4.5달에서 7.5달이 아닌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벌어준다. 즉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도나네밥이 지켜준다 라는 게 이 도나네밥이라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의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나네밥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은 부작용 발생률 그리고 뇌 속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거의 완전히 제거하는 제거율, 그리고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켜주는 것,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줌으로써 도난해밥이 임상 3상 시험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도난해밥이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알츠하이머병 환자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가족 분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